아무것도 안 해본 아이는 그냥 울고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과잉 보호가 느린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이 과잉 보호 때문에 발달이 늦어서 오는 아이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잉 보호에 대해서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과잉 보호는 제가 독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아이가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이러한 기회들을 부모님이 다 빼앗으신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아이가 직접 먹어보고 만져봐야 되는데, 그것도 엄마가 해줄게, 만지지 마, 엄마가 해줄게, 닦지 마, 뭐 물러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뭔가 하나 손집으려고 하는데 전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 묻어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도 흘리니까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먹여주시고, 뭐 손으로 좀 뭘 먹으려고 했더니 아이 더러워, 이런 것들을 제가 정말 많이 보는데, 그러면 아이는 얌전히 있어요. 얌전히는 있는데 감각적으로 뭔가 느껴보고 또 인지적으로 아이가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전부 다 해주시고 전부 다 도와주시고 무조건 제공해주는 과잉 보호는 정말 좋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정말로 아이가 의존적인 아이가 됩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그냥 울기만 하는 아이, 불안한 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엄마가 없어도 아이가 간단한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잉 보호가 심했던 아이들은 엄마의 그 어떤 경계선이 없어지면, 엄마가 잠깐이라도 어디 가면 그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지금 안 좋구나, 과잉 보호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어쨌든 과잉 보호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계속 대신 해주고 대신 먹여주고 대신 해줬던 것들 때문에 이 아이의 발달의 속도는 계속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직접 해야 되거든요. 직접 해야 걸어갈 수 있고 직접 해야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아이의 발달은 계속 늦어져요. 되게 늦게 걸어서 온 아이가 있는데, 늦게 걸으니까 당연히 다리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쓰러워서 계속 안고 다녔어요. 4살, 5살이 돼가는데도 계속 안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이 더 없어요. 다리가 막 훌들훌들 떨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가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보다 2배, 3배 걷게 해서 다리의 근육도 키우고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계속 아이를 안고 다니시니까 아이가 조금만 걸어가도, 몇 걸음 안 걸어가도 그냥 울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쓰러워서 안아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연습을, 이제 아이가 한 걸음부터 걷는 연습을 시켜서 걷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가 약한 부분이 있어도 아이가 스스로 자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아이가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 많이 경험해보고 반복적으로 해봤던 아이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물이 쏟아지면 걸레 갖고 닦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본 아이는 그냥 울고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과잉 보호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잉 보호 대신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연계되는 건데, 첫 번째, 직접 해보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아이가 못해도, 틀려도, 뭐 실수해도, 먹다가 다 흘려도, 그쵸? 일반 애들도 키울 때 그런 과정을 다 겪어요. 이유식 먹다가 다 흘리고 넘어지고, 이런 게 너무너무 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직접 해보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기회를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아이가 특히 느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부모님이 직접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셔야 돼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학습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이가 물 주세요 못할 때 엄마가 주세요를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주세요 하고 알려주시고 말로도 알려주시고, 이것을 계속 부모님이 모델링 해주시고 아이가 충분히 알았을 때 시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모든 상황에서 아이가 모를 때에는 무조건 알려주셔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열심히 제공학습을 했더니 아이가 어느 순간에 조금 해보려고 시도하는 순간이 와요. 주세요 하려고 손도 쭈삣쭈삣 내밀어 보고, 물 하려고 물도 오물쩍오물쩍 움직여 보고, 이때 아이가 뭔가 시도했을 때 놓치지 마시고 되게 폭풍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 반응을 계속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주네, 내가 필요한 뭐 장난감도 주네, 이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가기 때문에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머님이 잘 캐치하셔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 치료를 받아도 아이의 말이 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어 치료하고 말이 늘지 않아서 오는 아이들을 정말 제가 종종 만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어머님들이 말을 못하니까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아, 언어 치료해야지 하고 와서 언어 치료 등록하고 뭐 6개월도 다니고 1년도 다니는데 애는 그대로예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말하기 이전에, 언어 발달 단계 이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달 과정에서,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가 몸이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몸이에요. 이 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말 못한다고 해서 언어 수업 열심히 가르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입속에 말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런 뭐 근육도 발달하지 않았고 침도 잘 못 삼키고 혀도 못 움직이고 이런 어떤 조음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발달이 되지 않았는데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발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드 보여주면서 사가 따라해봐, 엄마 따라해봐,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금 구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카드 가지고 사가 해봐, 엄마 해봐 수백 번을 해도 아이는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이전에 그 몸의 부분, 신체적인 부분이 잘 발달했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단어보다는 개념을 알려주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 급하니까 엄마 해봐, 뭐 사과 해봐 아까처럼 계속 시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이한테 엄마를 수백 번, 수천 번 알려줬는데 아이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계속 알려줬더니 어느 날 엄마를 했어요. 그래서 다 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를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아이가 저한테 와서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가서 엄마라고 해요. 지나가는 선생님, 아줌마, 아무한테 가서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엄마라는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그 지능을 위한 수업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이 따라하는 말은 어떻게든 나와요. 계속 시키니까. 따라하는 말,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개념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던 아이들 중에 1부터 100까지 쓰고 자기 이름도 쓰고 이런 아이들 열심히 이제 학습해서 온 아이들 1부터 100까지 쓴다고 자랑하고 막 오죠. 근데 2를 쓰고 한 개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가 세어볼까? 하나, 둘 하면 그 연습을 했는지 하나, 둘 하면 2를 숫자를 써요. 2는 몇 개야? 2개라는 것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말은 시작하더라도 이후에 발달하는 데서 또 되게 많은 차이가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려줄 수 있는 놀이, 크다, 작다, 뭐 무겁다, 가볍다 이런 것도 일상에서 놀면서 계속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평면보다는 입체적인 어떤 경험, 학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치료기관에 갔더니 카드를 가지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뭐 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도 있어요. 물론 카드가 필요하죠. 냉장고 직접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카드로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카드로 가르치는 비율이 너무 많이 넘으면 아이들이 입체적인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사과를 하나 알려줘도 직접 먹는 사과를 가지고 이게 사과야 해서 만져보고 또 재질이 어떤지, 그 느낌이 어떤지, 또 무게는 어떤지, 만져봤을 때 부피가 얼만큼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사과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평면적인 학습, 학습지나 카드만 가지고 가르치면 아이가 거기에 있는 거는 사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사과를 갖다 주면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입체 경험을 계속 늘려주셔야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어휘와 문장. 이거는 계속 강조하면서 나오는 내용인데 아이에게 한 가지 말로만 대답을 하시고 알려주시면 아이는 그 말만 인지를 해요. 이것도 제가 이제 만났던 아이 중에 아이에게 밥 먹을 때마다 밥 먹자 하셨대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밥 먹자 하면 밥 먹는 줄 알고 오는 거예요, 식탁에.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배고파, 배고프지? 이랬더니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밥 먹자도 가르쳐 주셔야 되고 배고프지? 배고파. 아침밥 먹자. 아침 먹자. 그쵸?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어울리는 다양한 어휘들을 어머님이 많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아이가 알 수 있게 도움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따라하는 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하거든요. 따라하는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사과 줄까? 딸기 줄까? 줄까? 또는 사과 줄까? 딸기 줄까? 하면 딸기 줄까? 끝에 것만 계속 따라해요. 아이는 모르겠는 거죠. 뭘 대답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가 생각해서 사과가 먹고 싶은 거야? 딸기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딸기라고 얘기하면 돼. 이 과정을 계속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질문으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가 좋아? 딸기가 좋아? 처음에 아이가 딸기가 좋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좋아하는 것을 사과 좋아, 딸기 좋아 이렇게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왜 딸기가 좋아?
왜 사과가 좋아? 이렇게 질문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대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